미래세대 파빌리언을 그러면은 진행하기 전에 저희 간단하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나 드리면, 방금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청년과학기술위원회가 방금 이제 2회를 잘 마쳤고요. 자, 앞으로 어떤 이 청년과학기술위원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방향을 조금 정리를 해서 세 가지 방향을 조금 이제 봤는데, 첫 번째는 정책 제안이라는 것들, 청년과학기술위원회 정책 제안. 두 번째는 이제 청년과학기술인들 간의 교류,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것들. 세 번째는 그 멘토링. 청년님, 청년과학기술인들을 위한 어떤 멘토링의 플랫폼을 또 우리 위원회가 만드는 부분들. 그래서 그 멘토링 부분에서는 우리 그 미래세대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아마 조금 또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세 가지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이제 8월 말까지 대략적인 안을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때 저희 그 미래세대 위원회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업데이트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대했던 우리 그 김형범 교수님하고 우리 조은재 대표님의 그 강연을 오늘 좀 듣게 될 텐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분야, 특히 그 유전자 진 에디팅 부분은 지금 가장 핫한 또 분야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이머징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될 분야여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같이 듣고 또 공유를 하면서 우리 그 한국의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건강도 조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형범 교수님 모셨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김영호입니다. 김원준 교수님 소개 말씀은 감사드립니다. 미래세대위원회에서 그동안 나오고 싶었는데 좀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못 나왔었고요.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면서 우리 미래 세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논의를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 유전자 교정은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연구를 해오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뭐 약간 상식적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은 이론적인 얘기까지 해서 제가 뭐 다 준비를 해왔고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라서 이제 많은 얘기 제가 뺐고 좀 중요한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노벨 화학상 같은 경우에 이제 엠마뉴엘 샤펜티에랑 제니퍼 도드나가 2020년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유전자 가위 때문에 받았는데요. 정확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 거기 노벨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벨상을 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노벨상을 준 이유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생명과학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건 현재 완료형으로 되죠. 영향을 끼쳤고요, 이미. 두 번째는 이제 특이하게도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달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유전질환 치료하는 꿈이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원래 노벨상이라는 게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는 건데, 기여를 할 거니까 너희들 미리 주겠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약간 그만큼 미래 자기들도 노벨상 위원회에서 볼 때도 이거는 확실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유전자 가위라에 대해서 상을 줬었고요. 뭐 우리가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genetic seizur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이제 살아있는 세포에서 특히 우리가 유전자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엠마뉴엘 샤펜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국에 온 적이 있었고, 2015년도에 와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와서 톡도 하고 뭐 학회에서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뉴엘 샤펜티어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자기 이름 어떻게 정하고 막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연락이 잘 됐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연락했더니 에마뉴엘 샤펜티어가 답장을 안 쓰고 비서가 답을 하더라고요. 비서가 답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못 온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하여튼 뜨기 전에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유전자 가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는 이제 DNA라는 물질에 들어있는 그런 구조, 그 정보가 되겠고요. DNA는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클레어스, 핵이라는 곳에 이렇게 염색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이제 그걸 이루는 물질이 DNA가 이제 주된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DNA가 실처럼 생겨 있고 이 실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감겨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실을 좀 펼쳐서 보면은 이렇게 이중 나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 이제 왓슨 앤 크릭이 이제 구조를 밝혀낸 거죠. 이중 나선 구조라고 밝혀냈고, 보면은 염기가 이렇게 쌍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A는 T랑 쌍이 되고 C는 G랑 쌍이 됩니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베이스가 읽어가면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사진법입니다. 사진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T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뭐 G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T가 나오게 한쪽에서 읽어나가면 그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사진법으로 적혀 있는 수인데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뭐 이게 길이가 엄청나니까 3.2 기가 베이스 페어 정도니까 4에 3.2 기가 베이스 페어만큼 승만큼 우리가 복잡한 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셀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복잡성인데, 그런 정보들이 DNA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DNA를 자른 유전자 가위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유전자 가위는 딱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겟 시퀀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염기 서열을 인지를 하게 되겠고요. 타겟 염기 서열을 인지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르는 역할까지 합니다.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자르는 것을 이제 찾아낸 것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의 이제 공이 되겠고요.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세포가 알아서 DNA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을 보시면은 잘린 DNA는 아시다시피 DNA는 유전 물질이고, DNA가 잘려 있다는 것은 유전 물질이 파괴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곧 대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대가 끊기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체의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DNA가 잘리면은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사람처럼 그렇게 진화된 동물에서 고등동물에서 이제 많이 도미넌트한 그런 이제 과정이 난호몰러스 엔드 조이닝이라는 과정입니다. 난호몰러스 엔드 조이닝. 이런 난호몰러스 엔드 조이닝에 의해 가지고 잘린 DNA가 복구가 되면은 이렇게 인서션 혹은 딜리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 딜리션을 우리가 DEL 딜리션 DL로 쓰고 인서션은 IN 인서션을 쓰고 있는데 합쳐가지고 인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델, 인서션, 딜리션, 인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빵은 다 많이들 빠바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 파리바게뜨 다 줄여서 이제 여기 특히 오늘 이제 미래세대니까 미래세대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빠바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그거 똑같습니다. 앞자만 따가지고 인서션, 딜리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인델이 유전자의 그 코딩 시퀀스라는 곳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를 인코딩하는 그런 특정한 사이트에 생기게 되면은 유전자의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게 되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유전자가 결과적으로는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유전자를 전체로 잘라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유전자의 코딩 시퀀스에 유전자 가위로 한번 흠집만 내주면은 알아서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거죠. 세포가 알아서. 물론 이게 절단된 DNA가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복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구가 되면은
유전자 가위가 타겟 염기서열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럼 또 자릅니다. 복구하고 자르다 보면 이렇게 돌연변이 생기고, 돌연변이 생기면은 유전자 가위가 염기할 수 있는 염기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유전자가 파괴되는 거고요. 유전자를 파괴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베타셀라세미아라는 그런 적혈구 질환, 그런 것도 치료가 성공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HIV 인펙션, 그런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도 이런 유전자 파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를 파괴해서 근데 질병을 치료하시는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는 유전자를 파괴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잘못된 유전자 때문에 병이 대부분 생기니까 그거를 고쳐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르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템플레이트를 넣어준다거나 도노 DNA 형태를 좀 크게 넣어준다거나 싱글 스트랜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템플레이트를 따라서 이게 DNA가 수리가 됩니다. 완전 다른 메커니즘인데 그 호몰러스 다이렉트 리페어라는 메커니즘이고요. 이거로 수리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넣고 싶은 유전자를 넣어준다거나 우리가 만들고 싶은 변이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제 이게 너무 잘 되면 사실 저도 연구할 게가 없는데 너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런 마법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효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효율이 되게 낮은데 얼마나 낮냐면은 DNA가 잘려서 이게 돌연변이가 만들어지는 것도 유전자 가위마다 다르지만 보통 유전자 가위마다 다르지만 한 20에서 40% 정도 일반적인 크리스프 뉴클레이 쓰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배양된 세포에서 그 정도 나오게 되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유전자를 교정하는 경우는 그것이 한 10분의 1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 내지 4% 정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배양된 세포에서 그 정도고, 실제 우리 몸에서는 그거보다 효율이 더 떨어지게 되겠고요. 특히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이제 분열하지 않는 세포,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세포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열하는 세포가 몇 개 안 되는데, 분열하는 세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액 세포는 매일 분열해서 혈액을 만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껍데기 있는 세포들은 다 분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에 있는 세포,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껍데기가 이제 우리가 그 소화기 계통이 되겠죠.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호흡기 계통, 그런 것들은 다 세포들이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피를 만든 세포, 근데 그거 빼고는 거의 다 분열하지 않아요. 대부분 세포는 분열하지 않고, 특히 이제 뭐 브레인 세포나 심장 세포 이런 거는 세포 분열 거의 안 하고, 간 세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이제 간염에 걸리지 않으면은 거의 분열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는 이 호몰러스 다이렉트 리페어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효율이 0%에 가깝습니다. 거의 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되게 되겠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유전자 가위가 나오게 되겠는데, 아직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되겠고, 그 다음 세대 유전자 가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이제 뭐 이렇게 진급피규 누클 살렌, 크리스퍼까지 세 가지가 나와 있게 되었고요. 다들 크리스퍼를 쓰시니까 크리스퍼를 보시면은 크리스퍼 뉴클레이즈의 구조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는 이렇게 캐스9이라는 단백질과 크리스퍼 RNA랑 트레이스 RNA라는 이 두 개의 RNA 분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타겟에 염기할 때 캐스9이 이제 팸이라는 염기서를 인지하게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염기서를 크리스퍼 RNA가 인지하게 되는데, RNA를 두 개를 쓰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하나를 합쳤어요. 그래서 이걸 싱글 가이드 RNA를 이름 지었는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그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이 역시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캐스9과 이 두 개의 RNA 컴플렉스를 이용하면은 RNA 이제 한 개 RNA죠. 싱글 가이드 RNA.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컴포넌트가 3개였는데 지금은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2개가 됐고, 이 엠마누엘 샤펜티어가 한 게 이 트레이스 RNA 발견이었습니다.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그 전까지 거의 무명의 과학자였는데 이거로 이제 한 번에 네이처 논문을 낸 다음에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던 제니퍼 도드나랑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퍼 뉴클레이즈를 위해서 인비트로에서 DNA를 자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이제 2012년도
사이언스에 보고함으로써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 논문에 이거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것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합니다. 구조는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 모습은 어떻겠냐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실제 모습입니다. 오사무 누레키라고 이제 일본의 과학자가 되겠는데 오사무 누레키가 이제 측정한 것이 관찰한 것이 이제 이게 DNA가 되겠는데요. DNA에 이렇게 크리스퍼랑 캐스나인입니다. 캐스나인과 가이드 RNA 컴플렉스를 붙여놓은 건데요. 이렇게 붙어서 좀 자릅니다. 그래서 DNA가 일종의 실처럼 보이시죠? 실처럼 생겨 있고 여기 붙어서 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전자 가위가 가위처럼 생겼냐고 물어보시면 가위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찌그러진 공처럼 생겼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유전자 가위 분야가 되겠고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걸 보여드리면은 염기를 이제 바꿔주는, 염기에서 화학적으로 이 아민기를 제거하면 C가 유리딘으로 바뀌고 유리딘은 사이민으로 이제 인지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A를 뭐 I로 바꾸는 기술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베이스만 바꿔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크리스퍼랑 베이스 이런 디아미네이즈를 결합시켜 가지고 베이스 에디터라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도너 DNA 없이 우리가 이것만 넣어주게 되면은 뭐 C를 T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A를 또 G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나왔는데요. 역시 데이빗 류가 한 건데, 데이빗 류가 이제 프라임 에디팅이라고 캐스9과 리버스 역전사 요소죠. 역전사 요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수 있는 그 작은 종류의 에디팅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도너 DNA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게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연구에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생명공학이나 의학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유전자 수술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치료적으로 우리 유전자를 교정하는 것에 좀 가져왔습니다. 하는 방법 첫 번째는 환자 세포를 뽑아서 세포를 배양해가면서 바꿔서 넣어준 방법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아예 세포를 빼는 과정이 없이 그냥 유전자 가위를 찔러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유전자를 직접 바꿔주는 과정이 되겠는데,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이제 프로미싱한 필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많이 되고 있는 게 간인데요. 간이랑 눈인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전달해 주기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이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또 이거 가져왔는데요. 상식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HIV 바이러스죠.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이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포 안에 그냥 못 들어가고 이제 이 수용차가 필요한데요. HIV 바이러스도 역시 그런 리셉터가 필요합니다. CCR5라는 리셉터가 필요한데 이 CCR5는 없어도 별로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 유전자가 망가진 사람들이 유럽 인구 1%인데 그 사람들 별로 문제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CCR5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HIV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종의 슈퍼 휴먼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안 걸리고, 가장 강력하게 바이러스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수혈을 받는 건데, 수혈을 받아도, 그러니까 환자의 수혈을 받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럭키한 1%는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서 에이즈에 걸렸었고, 그 다음에 백혈병까지 걸렸습니다. 근데 이 백혈병을 치료할 때 일부러 이 CCR5가 없는 사람의 골수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했더니 그 백혈병도 치료되고 그 HIV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됐어요. 완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은 안티 HIV 드럭을 이제 끊고 한 1년 있다가 측정했는데 바이러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완치됐다고 논문 한번 냅니다. 이 연구팀들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년 정도 있다가 이 환자를 또 불러가지고 또 피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3년 있다가 검사해봤더니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완치됐다 해서 논문을 또 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연구팀은 또 머리가 좋은 게 그러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한 10년 있다가 또 환자를 불러서 또 검사를 해서 정말로 완치가 됐다. 10년 팔로업 했는데 굉장히 한 번 실험을 해놓고 논문을 3번을 내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훌륭한 어쨌든 그 10년 이상 팔로업 했을 때 이 사람이 완치됐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 CCR5 없으면 우리가 HIV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과학자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제 자기 이제 어떤 지안쿠의 허란 중국인 과학자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과학자가 CCR5가 없는 그러니까 그 태아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유전자 가위 하나만 전달하면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유전자 제거하는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그 인공 수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유전자 가위를 전달하면은 유전자 가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를 못 했는데 이 사람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내려고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로 논문을 못 냈고 유튜브에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좀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IRB라는 걸 통해야 됩니다. 그 기관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을 받은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공개적인 윤리적인 과정 없이 그냥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버지가 감염자고 산모가는 HIV에 걸리지 않는 정상인이었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아기가 그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산모가 HIV에 걸려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산모가 HIV에 걸리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자연 분만 같은 경우는 500cc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게 1000cc의 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그 태아가 거기에 노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에서 그때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HIV에 걸릴 수 있는데 사실 산모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엉뚱한 연구를 해가지고 비난을 엄청 받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막 서방에서 반대하니까 중국에서 이제 사형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서방에서 또 이제 뻑 비판을 합니다. 또 사형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가지고 3년형 받고 최근에 4월 달인가 나왔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벨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죠. 슈퍼 T셀을 만듭니다. 슈퍼 T셀을 만들 때 우리가 크리스퍼를 이용해가지고 PD-1이라는 그런 거 없애줘요. PD-1이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암세포 앞에 가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게 하는 시그널인데 PD-1을 이제 T세포에서 제거시켜주는 게 이제 유전자 가위죠. 제거해버리면은 슈퍼 T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아무리 이제 PD-L1이라는 걸 발현해가지고 공격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암에 이거 크리스퍼를 사용했었고 굉장히 혈액암을 비롯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인비보 세라피인데 저희는 이제 세포를 바로 유전자 가위를 갖다가 꼬리에 찌릅니다. 꼬리에 찌르면은 앞에 가서 이제 간에 가서 발현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에 가서 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이냐면 타이로신 혈증이라고 간 질환이었어요. 간 질환 이런 생쥐 모델에다 했는데 이 생쥐가 이게 거기 찔리면 그 유전자 가위를 전달받으면은 이렇게 이 간질환의 특징이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건데 몸무게가 줄어들다가 다시 이제 컨트롤은 이제 죽어버리고 저희가 인젝션한 거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그 좀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와일드 타입인데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그 단백질이에요. FH라는 단백질인데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정상은 나오고 이 질병 모델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넣어주면은 아주 몇 개의 세포에서만 유전자의 에디팅이 일어납니다. 아주 몇 개의 세포죠. 근데 이게 초기가 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세포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증식을 하는 거죠. 남은 세포는 또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포는 약하기 때문에 죽고 이 세포만 살아남아 가지고
40일 정도 지나면 40% 정도의 세포가 이렇게 녹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또 김정훈 교수님, 서울대 안과 김정훈 교수님이랑 또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눈질환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눈질환의 경우에도 이렇게 정상인 경우는 눈에 빛에 반응하는 생쥐인데 우리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생쥐는 빛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문제 때문에. 근데 그 RP65라는 잘못된 유전자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로 교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시 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천성 유전성 안질환도 치료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그룹은 아니지만 듀셴 근육병 같은 이런 근육병 같은 경우도 이제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고,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또 이제 뭐 이런 이제 식물의 품종이랑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환자 최적형 유전자 가위를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대량의 그런 대량으로 이제 유전자 가위 활성화 평가한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딥러닝이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지 않고 유전자 가위 활성 예측해가지고 환자마다 그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질병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전자 가위를 우리가 일일이 만들기 힘든데 그냥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장 좋은 유전자 가위를 찾아주는 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뭐 유전자 가위 저희 학회를 이제 이번 7월에 하는데 광고인데 혹시 유전자 가위에 더 관심이 많으시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데이빌루라고 그 베이스 에디터랑 프라메이터를 둘 다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하버드에 있는 천재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 학회에 불러서 이제 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이니까 웹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그 의학학 분야에서 새로운 신기술, 뭐 유전자 가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뭐 저 유전자 가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제 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보면 항상 식약처가 언론이나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식약처의 책임일까 과연 그것을 연구 개발을 한 기업과 연구자의 몫이지 않을까. 근데 식약처의 짐을 너무 강하게 주는 게 아닐까. 식약처가 사실 그 기술에 대한 거 가장 잘 아는 거는 기업과 연구자거든요. 기업과 연구자가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약처도 이제 그걸 허가를 해주니까 뭐 책임을 완전히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차적인 책임은 기업과 연구자의 몫이고 2차적으로 식약처가 뭐 질 수 있지만 식약처는 주된 책임은 묻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식약처에게 너무 큰 그런 게 주어지면 식약처가 그걸 다 평가하기도 힘들고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 최초로 한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어프로벌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도로 나감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제안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그 의생명과학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풀 때 환자 입장에서 새로운 치료 기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그런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가지고 정말 많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 기술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폭넓게 준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데 그것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추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뭐 어떤 공동 연구자들 항상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연구 기관,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거의 뭐 A부터 Z까지 다 잘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나눠주세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네. 유전자 가위가 나온 지가 그래도 한 꽤 됐죠. 예, 크리스퍼 같은 경우는 10년 딱 됐습니다. 지금 10년쯤 됐죠. 10년 됐고 그 전에 징크핑거 같은 경우는 20년도 넘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요새는 또 그 유전자 가위 다음 기술이 또 나오는 것들이 있는지. 아,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스 에디팅이나 프라메이팅이 크리스퍼 기반에서 나온 차세대 기술이 되겠고요. 그거는 2018년, 19년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 기술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도전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평균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까 과연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유전자 가위가 가장 그래도. 예. 네. 그리고 지금 기술로 거의 웬만한 건 우리가 거의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서 네. 얼마나 더 좋은 게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기술은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저기 그 환자 맞춤형 저기 하셨는데 예. 그거는 혹시 뭐 스타트업 안 하세요? 아,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안 돼가지고. 예. 네.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저런 걸 해보고 싶기는 하긴 합니다. 예.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예. 네. 네, 김영봉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유전자 가위 쪽에서 네. 보통 지금 환자 최적화시키고 퍼스널라이즈해서 제작하고 그럴 때 각 환자별로 특별히 유전자 가위가 잘 듣는 organ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아, 예. 중요한 또 질문 해주셨는데요. 특정 셀 타입에서 더 잘 듣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조직, 그러니까 organ별로 그 기관별로 보면은 그게 이제 유전자 가위가 잘 듣는 셀 타입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전달이 잘 되는 기관에서 더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달은 일단은 가장 잘 되는 게 일단 간입니다. 간 같은 경우는 가장 잘 되고요. 뭐 사실 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은 간에 있는 혈관은 이제 그 혈관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 완전 브레인의 혈관은 또 완전 반대인데 브레인은 촘촘하게 돼 있고 혈관들이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돼 있고요. 간에 있는 혈관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우리가 약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간으로 잘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뭐 사실 우리나라 속담이 굉장히 의학적으로 일리가 있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먹으면 이제 일단 다 간으로 가고 술을 먹어도 간으로 가고 뭘 먹어도 다 간으로 가는데 유전자 가위를 찔러줘도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이제 전달이 잘 됐기 때문에 간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간으로 했고요. 두 번째가 눈입니다. 눈의 레티나 같은 경우도 전달이 꽤 잘 됩니다. 그리고 특히 눈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크게 그러니까 그 눈에 국한된 문제지 시스템에 문제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 눈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근육병 같은 경우 근육 같은 경우도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되고 있는 게 브레인 질환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도 근육이나 심장이나 뭐 브레인 질환 그 정도까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피부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쪽은 뭐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은 간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 좀 다른 좀 시사적인 문제를 여쭤보게 되면 그러니까 특히 유전자 가위 쪽이 유독 그 특허 분쟁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 특허를 할 때 정말 조금하게 하나씩 바꾸는 그런 것까지도 다 특허가 따로따로 나가서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일단은 그 초기 특허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의 초기 특허 때문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제니퍼 도드나 그룹과 그다음에 펑장 그룹이죠. 그러니까 MIT 쪽 그룹 동부랑 서부의 그 사이에 이제 그 뭐지 재판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초기 이제 크리스퍼 기술에 대해서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우리가 캐스나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 세포 같은 그런 세포에서 우리 유전자를 바꿔주는 기술에 대한 특허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막 계속 그걸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MIT가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는. 그래서 MIT가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근데 노벨상은 제니퍼 도드가 가져갔지만 특허는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쓸 때는 그 초기 그 특허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개선된 형태를 쓰게 되겠거든요. 그럴 때는 그 또 개선된 특허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특허뿐만 아니고 다른 특허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특허들을 또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높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쪽으로 특허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교수님 되게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게 환자 맞춤형으로 진짜 치료제로 쓰일 때는 오프 타겟 이펙트가 정말 괜찮은지가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mRNA 딜리버리가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실현이 가능하구나라는 게 알려지면서 mRNA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방법도 사실 캐스9이랑 이제 비교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캐스9도 아예 mRNA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아마 이제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는 그게 오히려 또 이펙트가 또 클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노력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은 굉장히 이쪽으로 이쪽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오프타기 이펙트 먼저 말씀드리면은 오프타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프타기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그게 이제 DNA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감이 있어요. 누구나 과학자들도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가 DNA 그 유전 물질인데 그거 여기만 잘라야지 다른 데 자르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누구나 그런 생각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DNA가 조금 바뀌어도 별로 지장이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 그 DNA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돌연변이 생기거든요. 정말로 많은 돌연변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대부분 아무 영향이 없고 그 대부분의 DNA 돌연변이는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세포 죽어버리면 거기다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 세포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월스 케이스 DNA의 그런 뮤테이션 오프타기 이펙트에 대해서 나왔을 때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은 DNA 돌연변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유전자 가위는 효율이 좋으니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그런 걸 이제 암을 일으키는데 오프타겟이 많이 생기면은 그걸 쓰면은 암이 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조금은 올라갈 텐데. 근데 그럼 우리가 오프타겟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근데 그걸 걱정해서 오프타겟 평가하는 방법을 사람들이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지난 10년 동안 연구를 정말로 많이 해왔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프타겟을 거의 다 찾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오프타겟을
거기다 찾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오프 타겟이 있는 걸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술이 이제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 타겟에 의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게 최악의 경우는 암인데,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오프 타겟에 우리가 100%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100% 암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술이. 그거는 어떤 기술도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이 최악의 경우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최악의 경우가 얼마나 자주 생기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일종의 부작용이죠. 그거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그래도 제로는 아직 아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면 저는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라 생각이 들고, 의학에서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이 0%라고 치료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부작용보다 우리가 기대 효율이 높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대되는 그 부작용, 암이 생길 확률은 거의 이제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뭐 100만 분 정도나 될까요? 그 정도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클 경우 우리 치료가 할 수 있는데, 워낙 그 부작용의 효율이 이피션시가 확률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율 대비 부작용이 높은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옵타기 이펙트는 저는 크게 지금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걱정을 덜 하고 있고, 전혀 안 하진 않지만 걱정을 덜 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더 많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더 많이 걱정이 뭐냐면은 효용성도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 효율이 전달 효율이 일단 막혀 있고, 유전자 가위 효율이 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오려면 효율이 막 80%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아직 안 돼요. 아직은 20%, 10%, 그리고 특히 인비보에서는 거의 한 자리 숫자가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브레인에서 해봤더니 1점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높다고 저희는 막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더 바꿨더니 3%까지 올라가고 해서 막 저희 학생들이 이제 와가 나왔어요. 그냥 연구를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온 타겟도 지금 0.3% 수준이에요. 오프 타겟은 거의 그거보다 훨씬 낮죠. 보통 훨씬 낮게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온 타겟 이펙트를 일단 먼저 걱정하고 있고, 두 번째 걱정하는 거는 오프 타겟 이펙트의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라고 해서 제가 답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걱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면역학적으로 또 이제 그 캐스9이 우리 몸에 없던 단백질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뭐 그게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 정도까지 심한 반응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걱정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유전자 가위가 교정된 세포가 죽어버릴까봐, 우리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공격을 받아 죽으면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고, 두 번째가 답변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두 번째가 뭐였죠? mRNA. 그렇죠. mRNA. 네. 또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우리가 유전자가 이제 전달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이제는 좀 더 정리가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AAV라는 바이러스 벡터만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우리가 파이자나 머더나 거는 다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싸져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했을 때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실험실도 그 두 가지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는 간에 전달이 잘 돼요. 넣어주면 간에 잘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인텔리아라는 회사에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캐스9과 가이드라인을 전달해가지고 유전자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트랜스다이렉틴 아밀로이드 시스라는 그런 유전질환을 치료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더라, 굉장히 좋더라는 것들이 논문이 이제 NEJM에 작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비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그 연구에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그 그룹에서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앞으로도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텔리아. 예. 그래서 그거 사실 저도 그게 잘 될 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좋게 나오겠긴 했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걸 몰라셨나 봐요. 그게 잘 될 줄을.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오고 그 주식이 올라가는 걸 몰랐어요. 결과가 좋은 건 알았는데 주식이 올라간 게 몰랐는데 거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갔었더라고요. 예, 그때 하여튼. 그래서 예, 하여튼 여담이었습니다. 예. 네, 그 관련해서 혹시 아까 그 리피드 나노파티클 NMP하고 네, AAV 네.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고 네, 두 가지가 제일 메이저한. 예, 메이저한 전달 체계입니다. 예. 네네. 그거 새로 더 나오는 것들은 별로. 둘 다 FDA 이때 플랫폼 자체가 FDA 어프로를 받은 게 그 둘 다 어프로를 받았고요. 그래서 쉽지 않지 않을까. 그 외에 새로운 것들을 이제 기술이 저는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네. 네. 그 외에 뭐 제가 또 생각할 때는 렌티바이러스 같은 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렌티바이러스도 인테그레이션 디펙티브 형태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쓰면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또 아주 최근에 나온 건데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는 것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 그 기술도 이제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로 그것도 이제 일종의 리피드 나노 파티클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은 주로 mRNA인데 그는 단백질, 캐스나인 단백질을 이제 전달하는 일종의 이제 리피드 나노 파티클 형태로 이제 전달하는 건데 그것도 꽤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유용한 전달체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FDA 어프로벌 받으면 또 다른 또. 그렇죠. 이 VLP 같은 건 아직 FDA 어프로벌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못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프라미싱한 기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더 듣고 싶은 얘기도 많고 질문도 많긴 한데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유전자과에 대해서 아주 쉽게 또 그렇지만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우리 김현범 교수님께 따뜻한 박수로 우리.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조은재 대표님을 모셨는데 조은재 대표님께서는 엑트노랩의 랩을 이끌고 계시고 엑트노랩은 바이오 분야의 투자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이 VC이고 또 조은재 대표님도 사실은 이제 바이오 분야의 그 박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한국에서 선도하고 계셔가지고 우리 따뜻한 박수 우리 조은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은중 교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예, 제 보스이고요. 예, 김은중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바이오 혁신 전문 과정을 또 이렇게 만드셨는데 또 초빙을 해주셔서 제가 그 과정에 겸직 교수로 있으면서 제 보스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바이오 혁신 경영 전문대학원이라고 새로 설립을 했는데 이게 요새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많은 혁신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스케일업 할지에 대해서 아주 11년 인재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충북도하고 같이 오송하고 같이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국내에서 가장 그 바이오 분야에서 그 리딩 하시는 분들을 쭉 모셨는데 이제 우리 조은재 대표님 그 중에 한 분으로 제가 모셔서 아주 기쁘게 대학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렇게 한 30대 초반까지 천식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또 재발을 해서 기침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혹시 이제 염려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뭐 거의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또 이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예.
천식이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화학 실험을 한 15년 계속 했었고요. 이제 독극물의 화학 실험실에 있는 거는 두 종류 중에 한 개입니다. 폭발물 아니면 독극물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 데모 할 때 화학가가 실험실 들고 나가면은 한 개 사단도 처리할 수 있다 뭐 그런 농담을 했는데 거의 항상 독극물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폐하고 이게 기관지가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목차대로 해서 좀 비교적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R&D 자금을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론자고요. 70년대 대한민국이 이 꿈의 촉매로 해서 많은 연구자들한테 연구비를 줬었고 80년대에는 아시다시피 신약 테마로 해서 정부가 연구비를 많이 줬었고 90년대에는 전자재료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나노쪽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많은 R&D 자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 R&D 자금이 바이오 분야, BT 분야에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제 2조 원이 넘어섰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는 이미 이제 4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교수님들의 연구도 기초 연구도 더 활발해지고 응용 연구도 더 활발해지고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코비드-19의 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의약품 무역 수지를 2020년도에는 결국 이제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었고 올해도 이제 흑자일 것으로 뭐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 진단기기 같은 것들 때문에 흑자로 또 완전히 돌아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이렇게 흑자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출도 건수로 따지면 계속 꾸준하게 10건 이상 지속이 되다가 2021년도에 잘 아시는 바가 유한영행이나 한미약품과 같은 메이저 우리나라 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이게 주로 이제 1,000억 원, 2,000억 원 단위, 그러니까 1억 불, 2억 불 단위였다가 이 규모 자체가 이제는 10억 불, 20억 불 규모로 커져가지고 계약 규모를 보면은 이게 포인트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제약 바이오 분야의 이 기술 수출의 계약 규모 자체가 13조 2조 원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R&D 자금이 많이 투여되는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이 사업화되려면 민간 투자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이제 우리가 K-컬처라고 해서 많은 드라마라든지 영화 그리고 K-팝과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작은 그래프를 보면은요 영상 공연 음반 분야에서 약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 기조가 한 5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공연 음반 쪽에 투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K-드라마나 K-팝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정도부터 갑자기 의료 분야 쪽에 이 투자가 한 20%를 점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분야가 ICT 서비스 분야하고 투자 대비했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요. 바이오 의료 분야가 ICT 서비스를 완전히 능가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같은 회사들,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그런 회사, 마켓컬리 같은 그런 회사들이 결국 이제 유통 서비스로도 분류되고 ICT 서비스로도 분류되는데 그런 회사들과 AI 기업들에 투자가 되면서 약간 역전이 되긴 했는데 하여튼 바이오 의료 분야가 지금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고 적어도 작년을 제외하고 최근 한 5년 동안에는 바이오 의료 분야가 오히려 AI라든지 여러 가지 핀테크와 같은 곳보다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2016년도에는 대략 한 2조 원 정도 벤처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뒤에 2019년도가 되면서 4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7조 원이 넘어섰는데 저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켓컬리와 같은 이 오토 회사의 비정상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비드-19 효과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미 제가 볼 때 오토 분야가 3조 원 이상 투자가 되는데 그런 거를 제외하더라도 이 지금 투자 규모가 견조하게 4조 원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투자 금액이 증가가 됐고 올해 초를 보더라도 많이 위축이 됐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1조 원 이상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분야의 PT 사업화를 보면은요, 저희 올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손정희 비전 펀드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손정희 비전 펀드는 제가 알기로는 PT 분야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정희 비전 펀드와 같은 그런 펀드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열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PT 사업 분야를 가만히 보면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봤을 때 여기 이제 미국의 VC가 제약이나 바이오 투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수로 봤을 때도 500건이었다가 1200건 정도로 100% 이상 증가가 됐고요. 규모로 보더라도 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1달러를 1200원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1000원으로 계산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2010년도 정도에 보면은 4.7빌리언, 그러니까 대략 한 5조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21년도에는 뭐 코비드 19의 효과 때문에 아까 많은 질문들 하셨는데 mRNA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진 에디팅에 대한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되면서 이 40조 원 이상 투자가 됐고요. 이 규모 자체가 거의 8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바이오 분야는 견조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19 효과 때문에 파란색이 원래 이 정도만큼의 시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0년도에 대략 한 460조 원, 그리고 거기서 7년 더 지나서 700조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코비드 19이 되면서 그전에는 mRNA와 같은 RNA에 대한 의약품이 미국 FDA에서 인허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뭐래도 RNA에 대한 뭐 mRNA가 됐든 안 그러면은 ncRNA가 됐든 그런 것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 가위 기술들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상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2차 전지의 규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뭐 바이러스라든지 렌티라든지 이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유전자 치료제가 1990년 정도죠. 1989년도에 처음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3,000건이 넘게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질환 분야도 사실상 모든 종류의 질환 분야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김영모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아데노 바이러스라든지 렌티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폭스 바이러스, 이 다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데노 바이러스 어소시에이티드 이 쪽으로 많이 가는 이유가 가장 많이 검증됐고 가장 임상 시험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뭐 건수로 보더라도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500건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쪽으로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헤르페스 분야도 우리나라 이제 뭐 신라젠이 이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100건 정도로 꽤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유전자 치료제는 그게 이제 TDS의 용도처럼 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도 많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FDA라든지 유럽 쪽에서 허가되는 현황들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허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2017년도에는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킴리아가 허가가 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바이러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산업을 봤을 때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자 또 전 세계의 바이오텍 기업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데가 로슈에 인수됐던 제넨텍. 근데 이제 제넨텍은 로슈에 인수됐긴 했지만 로슈를 이제 페렌트 회사로 해서 자회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암젠이나 젠자임과 같은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노바티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제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미국에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주로 이제 파킨슨 디지즈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사실 그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인들이 관련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치매 증세의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규모가 파킨슨 시장보다 거의 15배 정도 큰 시장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M&A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수억 불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불 단위로 해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 바이오는 제가 뭐 올해 들었어도 굉장히 높은 밸류로 해서 계속 이렇게 IPO가 성공이 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에 투자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의 VC들을 진정한 투자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봐야 될 것은 실제로 미국의 보스턴 분야나 실리콘밸리 분야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를 선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스턴이라든지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이 미국의 양대 축이자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바이오텍 밸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투자가 계속되는 걸 보면은 저는 김영건 교수님 아까 스타트업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0%에 가깝게 이 신약 쪽이라든지 바이오 분야는 이 지놈 에디팅을 하는 기업에 거의 몰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작년 올해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 지인들한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분야 전자 쪽이라든지 AI 쪽에 투자를 했던 미국의 투자자들조차도 진 에디팅 기술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서칭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미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창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넘버 1, 2를 다투고 있는 데가 보스턴 에어리어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MIT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에어리어에 대략 한 200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고, 그 200개의 대학의 여러 교수들과 연구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스턴 에어리어는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영역뿐만 아니라 여기는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서 거의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AI나 심지어는 페이스북도 거기서 시작된 거를 잘 아실 테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과 훌륭한 연구원들과 훌륭한 학생들을 배출을 하는 학교라든지 이 병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개의 축이 그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 영역이죠.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쪽은 동쪽에 있는 보스턴 에어리어와 워싱턴 DC의 NIH와 존스 홉킨스 대학이 볼티모어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뉴욕 세 개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뭐 한 개의 나라보다도 연구자도 더 많고 예산도 더 많은 것이고, 이렇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영역, 그리고 LA 영역, 샌디에고 영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MD 앤더슨이 있는 텍사스의 휴스턴 영역이 단일 규모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에어리어를 보면은 찰스강 위쪽이 캠브리지시고 아래쪽이 보스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MIT 캠퍼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 김영건 교수님께서도 앞에서 이 크리스퍼 캐스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MIT의 코어 인스티튜트가 있고, 거기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캔서 연구소들이고, 거기에 보면 뭐 노벨 수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보스턴 갈 때마다 거의 코어 인스티튜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투자자하고 교수님들 간의 미팅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IT가 있는 이 캠브리지시와 그리고 거의 근처에 있는, 그리고 저 다리 건너편이 바로 이제 전 세계 연구 중심 병원인 MGH고, MIT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임상 시험을 위해서 연구를 할 때 MGH라든지 하버드 어필리에이션 돼 있는 병원들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어필리에이티드 하스피럴이 대표적으로 17개 정도가 있고, 전 세계 연구 중심 병원 1위에 해당되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럴 MGH라고 그러죠. 베스 이스라엘 디컨스 메디칼이나 브리건 위먼스 하스피럴, 그리고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캔서 인스티튜트를 알고 있는 다나 파버라든지, 그리고 리해빌리테이션의 스폴딩 하스피럴, 그리고 맥닐 하스피럴은 주로 이제 에이징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이제 이 하버드 어필리에이티드 돼 있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MIT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 그러니까 뭐 랭어 교수님 같은 분도 결국 이제 MGH 교수님들과 같이 이 콜라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찰스강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하버드 메디칼 스쿨과 덴탈 스쿨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베스 이스라엘이나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럴, 다나 파마가 있고,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동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MIT에 바로 이제 그 다리 건너편에 MGH
MIT라든지 많은 이제 중심 병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의 본교보다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뭐 화학과나 생명과학과나 물리학과는 사실은 이 캠브리지의 훨씬 저 북쪽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병원들하고 같이 콜라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밌게도 이 롱펠로 이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 건너편에 MIT의 중심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제약회사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6월 초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과는 다르게 얘들의 시총이 엄청나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거의 매출액 대비보다 10배의 시총을 거두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제가 왜 이제 이 매출액 대비의 회사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로 시가총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기 시가총액의 30위에 해당되는 바이오 메디칼 디바이스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어디에 입주해 있냐면은요. 여기 MIT 파크에 있습니다. MIT 캠퍼스는 공식적으로 MIT 파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IT가 1조 원이 넘는 AI 대학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는 건물 딱 하나고요. 대부분은 완전히 이 제약회사들의 월드 R&D 센터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부터 이 건물들을 허물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빌딩들을 짓기 시작하는 거를 제가 학회 참석하면서 봤었는데 2010년 정도 되니까 다케다가 매출 40조 원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넘버원 제약회사인데 다케다가 처음 엄청난 빌딩을 하나 짓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보면은 다케다 백신 회사 그 건물을 지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작년 9월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캔달 스퀘어 근처에 엄청난 건물 6개를 짓길래 저기는 또 뭐가 들어올까? 1년 전에 딱 퀘션을 달았는데 1년 뒤에 가보니까 6개 중에 2개가 다케다 제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전 세계 R&D 센터들이 다 모이고 있고 뭐 암젠이나 제넨텍이나 젠자임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쪽에 다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그냥 투자자도 만날 수 있고 교수들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모더나도 여기에서 탄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MGH의 교수님, 하버드 의대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MIT의 랭어 교수가 공동으로 창업을 할 수 있던 게 MIT 파크 자체가 완전히 바이오 파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IT도 사실은 저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MIT도 코र्스 1이 있고 2가 있고 전통적인 학과들이 있거든요. 완전히 바이오 쪽으로 치우쳐서 저는 MIT 리더십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어차피 반도체는 뭐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동조할 필요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이오 메디칼 영역과 병원 치료의 분야에서 매출액이 2,800조 원이거든요. 그게 반도체와 자동차와 화학 산업을 다 합한 매출만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왜 세계를 선도하는 스탠포드라든지 그리고 이런 MIT, UC 버클리 같은 회사들이 이 바이오 쪽으로 몰빵할 수밖에 없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MIT 파크는 이제 완전히 월드 바이오 리서치 파크로 이 변모가 됐고 그런 것들을 저는 지난 15년 정도 동안에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계속 갈 때마다 저는 이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건물이 들어오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버드 대학교 그 하버드 의대의 넘버 1에 해당되는 병원에 해당되는 MGH하고 유일한 MOU 기관으로 또 선정이 돼서 제가 많은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IT 캠퍼스 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창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이제 중심에 보면 랩 센트럴이라고 하는 이걸 민간 기구거든요. 그리고 민간 기구인데 밑에 스폰서를 쓰는 이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시다시피 암젠이라든지 로시라든지 파이저, 노바티스 이런 제약회사 부터 시작해서 메디칼 디바이스 애들은 엄청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랩 센트럴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랩 센트럴이 이 지금 이제 시리즈 1부터 2, 3까지 이렇게 계속 스테이지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3개의 건물로 지금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니까 랩 센트럴 3번째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완전히 첨단 건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 센트럴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을 보면은 실제로 이제 MIT나 하버드 의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MIT 파크로 가서 창업을 하게 되고 한국에 있는 이 대표적으로 그 연구를 잘하는 이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한 회사가 창업을 하면서 미국의 보스턴에 회사 세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작년에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실제로 거기서 실험을 하세요. 뭐 그랬더니 실험을 할 계획이 없길래 랩센터라를 잘 알면서도 그런 계획이 없길래 이제 그런 계획을 짜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들도 실제로 이렇게 웹벤치가 있는 데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센터랄이 이 전 세계에서 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많은 바이오 분야의 회사들의 인큐베이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뭐 NIH는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미국 국립보건원은 연간 예산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50조 원이 넘고요. 그 중에 20조 원 정도를 27개의 NCI나 뭐 NCI 그리고 NIAID 뭐 NIA와 같은 그 연구소들이 돈을 사용을 하고 있고 80%를 외부로 도네이션해서 연구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NIH에 저는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제가 NIH 최초로 방문한 게 2005년도였는데 가장 NIH에서 저한테 인상을 줬던 게 여기 보면 임상병원이 있어요. 임상병원이 있고 완전히 호텔 시설로 돼 있죠. 그러면서 희귀 질환이라든지 새로운 이 약물이라든지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물론 이제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텔식 서비스를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질환을 치료를 하고 있고 한국에 사실은 이제 NIH 클리니컬 센터와 같은 것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안 지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정부에서 이제 오송 쪽에 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빨리 지어져서 진짜 우리 김영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모든 병원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한 개의 지역에 한 개의 병원에 특화가 돼서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뭐 유전자 치료제가 됐든 안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던 간에 그런 것들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지역과 워싱턴 DC 인근, 워싱턴 DC 인근은 이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워싱턴 DC의 바로 위쪽에 베데스다 그리고 이제 그 락빌 그리고 게이더스부르크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에 NIH가 있고 게이더스부르크에 NIST라고 스탠다드 테크놀로지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미국의 대표적인 정부 출연 연구소죠. 그런 이제 게이더스부르크와 밑에 베데스다뿐만 아니라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볼티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지역이 북쪽으로는 메릴랜드주 MD고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고 그러니까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 수많은 이게 바이오텍 기업들이 설립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조그마한 기업으로 해서 따져보면은 그 매사추세츠에 해당되는 MA가 거의 기업 숫자로는 요거보다 좀 적지만 전체적으로 자업 숫자를 보니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기반으로 한 창업이 보스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이 메디칼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이고 저기 이렇게 주먹처럼 튀어나온 이 바이오텍 베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2시간 드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호세까지 이제 2시간 가야 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 근처에 SFO죠. 그래서 이제 공항 근처에 보면은 제넨텍이라고 하는 바이오 이제 밸리를 이루고 있는 이 대표적인 회사하고 암젠도 요 근처에서 창업이 됐지만 결국 암젠은 이제 LA 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했죠. 그래서 제넨텍이 그 신생혈관 저해와 관련된 뭐 대장암 치료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당뇨망막병증이나 또는 이제 황반변성 치료를 하는 데 사용된 아바스틴이라든지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류투산 같은 요런 이 치료제를 만들면서 제넨텍도 거의 매출 40조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넨텍의 실제로 필드를 가보면은 그냥 대학교 캠퍼스입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마치 구글 캠퍼스도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많은 수십 개 이상의 건물이 대학교처럼 퍼져 있고 미국의 이런 제약회사나 바이오텍 기업은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까 우리가 다케다 제약 이야기하는데 다케다 제약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한 개 회사가 매출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제약회사와 바이오텍 기업을 다 합한 매출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규모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바이오밸리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여기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 이쪽을 바이오텍 베이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제넨텍뿐만 아니라 뭐
이 암젠이라든지 길리아드 사이언스라든지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많은 이제 간염 치료제 이런 걸로 유명한데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이 다 메이저 회사입니다.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다 조단위 이상하는 그런 회사들만 찍어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길리아드 사이언스도 제넨텍 저 아래쪽에 저 다리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면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황을 보면은 정부 주도로 해서 만든 데가 크게 세 군데가 있어요. 원래 이제 충북 오송에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대구 경북에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에 대전에도 정부 주도로 해서 대덕 연구 개발 특구를 결국 이제 바이오텍으로 해서 특화를 시키고 있고 그래서 요 각각의 역할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다 그냥 섞여서 비슷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북 오송 클러스터는 무엇보다도 대전에서 호남 라인과 경부 라인의 KTX가 갈라지지 않고 오송 바로 밑에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제 10여 년 전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중간에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오송역에서 저 동북 쪽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뭐 식약처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원, 보건원과 같은 정부의 보건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1년도에는 34만 평 규모로 시작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북도에서 발표하기를 이거를 거의 200만 평에서 300만 평 규모로 확대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도상에서 딱 보시면은 오송 바로 밑에 보면은 세종이 붙어 있고 15km입니다. 세종 정부청사까지 오송역에서 15km고 거기에서 또 대덕 연구단지의 카이스트까지 15km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오밸리를 만들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도상에서 보면 오송부터 시작해서 오창 지역 그리고 진천 그리고 그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단양, 뭐 충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정부 세종청사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까지 바이오밸리가 충북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 충북과 같이 콜라보를 하셔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성과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병원 규모로서 보면은 제가 이제 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많이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지자체가 뭐 랩센터를 도입하는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또 결국 결정난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랩센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병원과 같이 끼고 스타트업과 기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콜라보를 하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의 본관과 신관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터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 뒤에 보면은 예전에 LH공사 본사였는데 헬스케어 혁신파크가 만들어져 있고 지석영 의생명연구소가 여기는 전임상 전문으로 하고 또 해부학 교수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을 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실제로 기업들의 이 독자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한 27개, 그 다음에 이 공유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거의 한 20개 정도를 차지하면서 40여 개 이상이 여기서 이 임상 실험과 여러 가지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바로 위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판교 지역은 우리나라의 IT 중심으로 하는 많은 게임 회사들과 AI 회사들도 있지만 실제로 바이오텍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약 13만 평의 부지에 1,700개 회사가 입주해 있는데 그중에 한 4분의 1이 바이오텍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과 분당 서울대병원을 유기적으로 해서 임상 시험이라든지 새로운 역할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랩센트럴 보스턴 지역에 있는 곳곳보다는 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하기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를 제가 이제 제안을 하면은 미국의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은 누가 뭐래도 이 가장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넘버 원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이제 바이오
이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MIT와 같은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포함하면 200개의 대학이 1시간권역에 다 집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의대에 제가 어플리에이티드 병원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 병원들이 17개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뿐만 아니라 터프트 메디컬 센터라든지 여러 대학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되면서 결국 이제 병원 중심의 기술 개발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넘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돈을 투자를 하면서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오른쪽에 이 베이 에어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에 여기에 보면 생명과학 분야의 기업 수가 3,400개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서 일을 하는 연구원 수가 거의 10만 명 가까이 되고 그리고 보스턴 캠브리지 영역은 이 생명과학 기업 수는 약간 적은 것 같지만 주로 이제 소규모 기업으로 만들어지다가 점점 이제 월드 R&D 센터들이 빅파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연구하는 분야 연구원 숫자를 보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고 아시다시피 하버드 의대 소속의 PhD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를 하는 포닥이라든지 펠로우로 일하는 연구원 숫자만 코비드-19 이전에 1,500명이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엄청난 연구를 논문들을 써내는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 에디팅이라든지 크리스퍼 캐스9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다음에 캔서, 그다음에 이뮤노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재밌게도 그 특허 출원된 거에 10%에서 20%가 MGH 병원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데고 결국 이제 병원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서울은 전 세계 임상시험을 하는 1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1위 도시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지하철 2호선과 지하철 2호선으로부터 3호선, 4호선, 6호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환자가 굉장히 수준이 뛰어납니다. 임상시험 할 때는요. 우리 이제 김영공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으로서 연구자신데 환자가 뭐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고를 하고 자기한테 나타난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에서 보고를 하는 게 임상시험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봤어요. 서울에 아까 2호선 중심으로 해서 주요 대학병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좀 전역으로 해서 확대를 해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대학병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대학병원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20년도 초반에 팬데믹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5월까지 서울에서 사망자 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사망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폐암 사기였기 때문에 어차피 폐암 사기는 이 폐가 망가져 있어서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분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 소천하셨지만 그분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엄청난 대학병원이 여기 서울에 포진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끼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콜라보를 하면서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작년에 결국 이제 영종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영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영종 국제도시죠. 그다음에 송도 쪽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데 청라 쪽도 사실은 여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 갯벌을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라 유로폭합단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영종도 영종대교로 넘어가는 바로 초입에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글로벌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대학과 연구소와 병원이 모이면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카이스트 저는 이제 병원장님과 카이스트 총장님이 같이 동조를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MGH의 센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센터만 해도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센터가 같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결국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건설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은 영종공항까지 제1공항, 제2공항에 다르지만 평균 20분 그리고 김포공항은 15분 거리고 여의도까지 2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과 이렇게 국제공항이 같이 접해 있으면서 마치 이제 하버드 대학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스턴의 로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내려서 하버드 대학 MIT 파크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15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똑같은 거리만큼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세계적인 이 대학교 병원의
연구소,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국내 넘버 1, 2를 다루는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이제 연구를 잘하고 있는 카이스트 의생명 쪽, 그리고 또 생명과학 쪽, 그리고 AI 쪽이 같이 합해서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명칭하기를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라고 명칭을 해서 기획에서 지금 세부 설계를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콜라보를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의 그 바이오의 큰 전반적인 어떤 투자와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또 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발표하면서 되게 재밌는 트렌드를 많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바이오 클러스터가 왜 송도 쪽에 생겼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좋은데 어떻게 보면 아까 워싱턴에 있었던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사실 FDA도 맞습니다. 워싱턴에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제약회사라든지 그 벤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FDA와 가깝게 있어서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우리는 KFDA는 여기 오송에 있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 클러스터는 또 인천 송도 쪽인데 어떻게 이게 연계가 다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도 NIH 그리고 FDA는 여기 DC 바로 위에 메릴랜드주의 베데스다 그리고 락빌 여기 이제 걸쳐서 있는데 이제 실제 이 아까 제가 NIH의 연구비 50조 원 이야기했잖아요. 80%가 외부로 그랜트 형태로 도네이션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보스턴 에어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영역에 독보적으로 커서 왜 그쪽에만 자꾸 돈을 몰빵을 해주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대학교가 많은 곳이 일단 연구를 깊이 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 박사과정 학생들 그리고 이제 포닥이나 연구 교수님들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지역하고 대비가 되는 게 샌프란시스코 지역 그리고 실리콘밸리 지역에 보면은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해서 대략 한 2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스턴 에어리는 거의 20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실리콘밸리 이제 영역으로 베이 에어리어로 쳐서 이 VC들이 투자가 많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텍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빅파마들이 막 생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정부의 R&D 자금을 쓰는 것을 보면은 대학 기반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도 민간 투자가 미국처럼 처음에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네스코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3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 경영대학의 원장님이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뭐 민간 주도를 하지 않고 정보 의존적으로 하냐 그러는데 근데 제3세계에서 온 이 많은 나라의 뭐 차관이라든지 국장들은요 환호를 해요. 자기들한테는 민간 투자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국 모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제가 제일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부가 먼저 R&D 자금을 주기 시작하고 심지어 삼성, LG, 현대자동차도 정부의 R&D 자금을 받아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정부 R&D 자금이 먼저 주어지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좋은 연구를 하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요 자료를 보는 이 교수님들은 창업을 많이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이제 제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이 직접 기술 사업화를 할 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하면은 이 많은 회사들이 와서 기술 이전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연결을 해서 교수님들 만나면은 교수님들한테 케이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은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담당자가 바뀌면은 더 이상 기술 개발 다 안 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보니까 100개 정도의 메디칼 디바이스나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 투자를 해보니까 교수님들이 기술 개발 다 끝났대요. 다 끝났는데 실제로 사업화되는데 평균 6년 걸리더라고요.
진짜 짧게 걸리는 메디컬 디바이스는 4년이고 이 바이오 분야는 그것보다 몇 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사업이 재궤도로 들으면서 1,000억, 2,000억 밸류 그리고 회사가 상장이 되는데 상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의 뭔가 이 프루프가 보여야 되고 에비던스가 보여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민간은 먼저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나 중견회사들이 인수하고서 담당자 바뀌면은 첫 번째로 이 철회를 하고 두 번째로 예산이 문제가 생기면 또 철회를 해요. 그리고 기술이 제가 아까 5년 걸린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근데 기술 개발하다 보면 중간에 난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십 번 이상 일어나거든요. 몇 번은 견디다가 2년, 3년 되면 결국 드랍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교수님 기술이 진짜 사업화되기를 원하면은 창업을 하실 거를 추천드리고 3년 동안에는 이제 한국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또 산자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텍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부 R&D 자금만 매년 한 평균 5억 이상씩은 받을 수가 있고 학교 소속으로 특허를 서는 거하고 회사 소속으로 특허를 서는 게 다릅니다. 학교 소속의 특허는 회사 게 아니고요. 결국 산단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VC들은 투자를 안 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가 바로 1년, 2년 뒤에 따라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술 사업화가 되고 그래서 적어도 5년 정도까지 가려면 민간 투자가 적게는 20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이 들어와 줘야 되고 이제는 한국에 이런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교수님들이나 또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의 또 세브란스 병원에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김영광 교수님 뭐 유전자 가위의 대가 중에 한 분이시고 또 이제 김진수 교수님 툴젠 결국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도 환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송 지역은 지역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고 KTX나 SRT가 호남, 영남, 경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좋은데 일단 이제 국제적인 콜라보 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점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이요. 결국 이런 바이오 메디칼 산업은 병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보스턴 영역이 전 세계 독보적인 넘버원의 바이오 메디칼 클러스터가 될 수 있던 것은 MGH를 비롯한 하버드 의대 어플리에이티드 병원이 17개나 있고 많은 메디칼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가능한데 근데 그거에 준하는 만큼의 제가 아까 지도를 보여드렸다시피 이 서울광역시에 엄청난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서울과 그 다음에 공항을 끼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콜라보와 임상시험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전 세계 넘버원의 임상시험 도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또 얘기를 듣고 싶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지금 5시 50분이 돼서 네. 오늘 이렇게 한국 바이오 특히 이제 발전과 또 어떤 지역적인 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우리 조은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어떤 우리 포럼 미래세대 포럼 파빌리온을 이렇게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번 그 일정은 저희가 워낙 저희가 7월 달인가에 김재경 교수님하고 다른 교수님 하시기로 지금 돼 있는데 그 일정은 제가 카톡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방학되어 가지고 아마도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일정들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저기 상의를 드릴게요. 8월 달이었죠. 8월 7월이 아니라 8월 10일이었죠. 12일.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청년과학기술인위원회 두 위원 분들께서 앞으로 위원장이죠 국가위원장님들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종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럼 또 다음번 우리 파빌리온 때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